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신현영 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건희 1심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충격? 사법부의 정의가 또 이렇게 무너지는가. 예. 어떻게 15년 구형이 됐는데 1년 8개월로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드는 이런 마술 같은 일들이 발생할 것인가. 90%를 깎아줬습니다. 진짜 그래서 정말 깜놀했어요. 근데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무혐의. 그리고 명태균 무혐의. 그리고 샤넬백도 하나는 무혐의. 하나는 네. 어쩜 이렇게 봐주기를 전제하고서는 판결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형량이 달라질 수가 있구나. 이러다 보니까 사법부 신뢰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이 재판부 중에서도 보수 성향의 사람과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있는데 극렬히 대비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이렇게 패널로 나오면은 상대 패널 국민의힘이 김건희가 무슨 죄가 있냐 그러면서 이미 탈탈 털어갖고 무죄였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걸 세뇌해서 들었어요. 예. 그 논리를 가져다가 무혐의를 때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분노가 생겼고, 실제로 이게 정말 13년 지난 사건이잖아요. 계속해서 무마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제대로 수사 안 되고, 대통령 돼가지고 황제 수사하고 나서 또 무혐의하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골든타임도 지났고, 그리고 특검에서의 수사도 미비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유죄 때리기에는 빈약한 증거이다 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어준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이렇게도 빠져나갈 수가 있구나. 김건희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방조 혐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인성 부장판사가 주가 조작에 대해서 무죄를 때렸는데 그 이후로 방조 혐의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특검이 만약 방조 혐의를 공소장에 넣었더라면 본인이 검토해볼 만한데 거기에 방조죄를 이렇게 공소장에 넣지 않았다. 그래서 오인성 부장판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방조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거예요. 자, 그러면 특검이 방조 혐의를 넣지 않은 거에 대해서 특검이 잘못한 걸로 봐야 되나요? 실제로는 방조 혐의보다 더 강한 공범 정국으로 사실은 이렇게 그동안의 재판을 했었기 때문에 공범 정범으로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중간에 재판하다가 만약에 재판관이 봤을 때 이거는 방조 혐의가 더 강한데? 그럼 공소장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런 형사소송 지휘를 할 수가 있어요. 이진관처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라고 지나가는 것 자체가 공동 정범은 빼주고, 그리고 방조 혐의는 약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무죄 때리기 위해서 그냥 방치한 거 아니냐. 그런 말에서 더 열받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장판사가 우 부장판사가 이거 방조 혐의가 빠진 것 같아라고 이진관 부장판사처럼 말을 했더라면 그러면 국민들의 분노가 이 정도는 아닐 텐데 그건 어떻게 보면 알고도 그냥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심 가면은요, 사실은 공소장 변경하고 방조 혐의에 대해서 사실 기소하게 되면 그때는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무죄에서 유죄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1심에서는 이렇게 무혐의가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 우 판사가 이거 방조 혐의로 하면은 유죄가 나올 수도 있어라는 복선을 깔아준 거나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의 판결은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공소시효입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방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결문에 적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련 내용을 찾아봤더니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주가 조작 그 규모를 지금 8억 1천만 원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당 이득액이 5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면 그러니까 8년이니까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범행이 완료된 게 2011년 그리고 공소시효는 10년 뒤인 2021년 1월 13일이 됩니다. 그런데 기소는 그보다 4년 7개월이 지난 25년 8월 29일이니까 어차피 항소심에서도 방조 혐의로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무혐의가 나올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렇게 무너지나요, 특검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번에 판결문에서도 2011년, 그리고 12년, 14년에 대해서 쪼개기로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11년, 12년은 공소시효 지났고 2013년도 판단을 해보면 아직까지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를 때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소시효 문제는 사실은 처음에 판사가
복선을 깔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 그래서 권력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권력에서 내려온 사람이나 일반 국민이나 똑같이 판단해야 된다. 그 복선을 깔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예외적으로 이렇게 대통령 부인이었기 때문에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판단에 형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판단 안 하겠다. 일개 국민이 했던 김건희가 했던 똑같이 판단하고 봐줄 거는 봐주겠다라는 일부의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 부분도 사실은 2심에서 기대는 해보지만 또 우리가 실망하는 결과를 낼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 항소심에서도 주가 조작이 무죄로 판명된다면 그때는 경찰과 검찰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에 이게 이제 그 혐의가 있었는데 2013년 경찰이 처음으로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포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2013년에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렇죠. 그때 경찰이 그냥 수사를 뭉갰잖아요. 그리고 2019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불거졌는데 그냥 넘어갔고,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0년 4월 최광욱 전 의원이 고발을 했는데 그때도 유야무야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시간은 있었는데 이걸 그동안 뭉개면서 결국 공소시효가 지날 위기가 지금 나온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1심에서도 보면은 사실 무죄를 했다는 것도 기존 판례라는 벗어나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의 사실을 인지하고 자금을 대는 쩐주 이런 경우에도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도이치모터스의 손 씨 이 부분은 지난해 4월에 징역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만 예외로 이렇게 시간 끌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특혜를 받는 게 분명히 있고, 실제로 건호수 등 그 통정 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김건희만 공동 전범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는 결국에는 분업한 거잖아요. 너는 그러면은 그 주가 조작에서 매도하고 매수하고 그런 것들 역할을 해. 김건희는 전화 받으면서 돈을 댔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행위도 공동 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명확하게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고 시간 끌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공소시효로 익스큐즈를 하고 그런 레파토리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지금의 이제서야 정권이 바뀌면서 제대로 수사하려고 해서 수많은 그 16개 안건에서의 특검이 진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이치모터스 같은 결과는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뭔가 바뀌는 했는데 청탁에 대한 뇌물의 수수에 대한 뭔가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샤넬백 하나 받은 거에 대해서는 무죄 혐의가 낮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냥 아무 말 없이 주세요. 아무 말 없이 주고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아쉬운 얘기하면 이게 준 것과 아쉬운 얘기한 것과 연결성이 어떻게 입증될 수 있느냐. 재판부는 근거가 없으니까 그것은 청탁을 위한 뇌물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판례가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명태균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태균에서 여론조사 열심히 해갖고 막 상납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김영선 공천해주라 했어. 그랬더니만 공심이 열어가지고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김영선 해줄게 땅땅땅 했어. 회의에서 확정한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어떠한 압력이나 사실 부당행위나 아니면은 그런 청탁의 의도가 없었다. 공식적인 회의에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예. 이런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청탁하고 공천 로비하고 하지만 회의에서 통과되면 그건 오케이 이런 선례를 만든 거였기 때문에 그 공천 관리에 대한 부분 정치권 내에서의 여러 가지의 그런 행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매우 박약한 상태에서 매우 보수적으로 판결했다라는 면에서 아니 이런 사람이 재판관이야? 과연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게 맞아? 라는 부분에 있어서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세상에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홍정민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잠깐 일본 갔다 오셨다면서요? 예. 예, 결혼 23주년으로 이제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자, 우인성 부장판사가 검찰의 징역
15년 예상을 깨고 징역 1년 8개월만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가운데 주가 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는 무죄로 선고를 했어요. 예, 전부 무죄가 됐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너무 충격입니다. 사실은 명태균 사건은 계약서가 없고, 예, 계약서 없다. 예. 공천이 공관위에서 뭐 적법하게 이루어져서 인과관계가 없다. 이게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사실은 김영선 의원이 저희 지역구 옆 지역구였어요. 예. 일산으로 뭐 비례 2번, 그다음에 지역구 2번에서 사선으로 연고가 일산에 강력하게 있는 뭐 전직 의원인데 갑자기 난데없이 창원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서 거기는 압도적인 그 지지율 득표율을 해서 63% 정도 해서 이겼는데 예. 그게 그냥 공관위의 뭐 투표로 결정된 거니까 윤석열이 김영선이 해주라 이거는 아무 의미 없다라는 판결이라 예.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그 판결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예. 방조 혐의 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자세히 살펴봤더니 검찰이 방조 혐의를 빠뜨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법원은 관대했고, 예. 그래서 재판부가 그 우인성 부장판사가 이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방조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겠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특검이 방조 혐의를 적용했더라면 우인성 부장판사가 방조 혐의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텐데 아예 공소장에 빠졌다. 그러니까 네. 나는 그거를 아예 문제 삼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다. 뭐 그런 내용인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이게 이제 주가 조작의 주범으로 특검은 기소를 했고 예. 그걸로 계속 이제 공방이 있었겠죠. 심리를 받았고 결론으로는 이제 주가 조작의 주범까지는 아니다라면서 무죄를 재판부가 판단했단 말이에요. 선고를. 예. 그런데 좀 약간 이례적이긴 하지만 거의 뭐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충분히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도 이제 검찰 쪽은 좀 이렇게 그쪽이 공격적이니까 예. 이 법조계에서 검찰을 했던 전관들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방조범으로는 유죄로 할 수 있었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판사 출신은 그래도 공소장 변경이 필요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근데 어쨌든 두 가지인데 하나는 특검에서 방조범으로도 예비적으로 공소장 변경 추가 뭐 선택적 추가 이런 거를 했으면 너무 좋았겠다라는 생각과 그렇지 않더라도 보통 이 정도로 판단이 됐으면 그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 성명을 행사를 하거든요. 많이 내란 재판에서도 했고 예. 그때 한덕수 때도 이진관 부장은 내란 중요 임무로 해라라고 추가로 해라 해서 그때 공소장 바꾸라고 아예 권유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 예. 그런 식으로 재판 지휘를 많이 합니다. 근데 본인도 인지하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판결문을 보면 뭐 그런 전혀 성명권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공소장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한 거는 좀 특검과 재판부 둘 다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방조 혐의로 공소하지 않은 특검도 문제고, 네. 그리고 그게 없다 하더라도 거기를 처벌할 수 있는데 그거를 넘어간 부장판사도 문제다. 그렇게 예, 봐야 되겠네요. 봐준 것처럼 보여요.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내란 중요 임무 우두머리에 네. 대해서 공소장을 변경해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네. 그걸 어떻게 보면 알고도 안 했다고 봐야 되나? 그렇죠. 알고도 안 했죠. 왜냐하면은 주범 권오수 그 주가 조작에 대해서 계속 공범인 것처럼 등장을 했거든요. 예. 예, 여기서 이제 김건희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법조계에서 이런 식으로 되면 공동정범이라는 그런 법 원칙이 의미 없어진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많이 뭐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보이스피싱이요. 요새 단순하게 통장만 빌려줬거나 아주 전달책만 돼도 그러니까 이 하급자 그러니까 상부의 뭐 머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1년 2년 실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게 공동 정범의 원리로 각각 실행이 분담돼 있어요. 뭐 권오수가 시세 조작을 했지만 예를 들면 통장을 빌려줬거나 통정 허위 매매를 한 뭐
김건희도 뭐 어쨌든 뭔가 그 조직의 범죄 조직의 일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뭐 공동 정범으로 전체가 다 처벌될 수가 있거든요. 뭐 유죄 선고가 또 가능하고. 그런데 이거를 또 굳이 무죄라고 뭐 단지 방조범일 뿐이다 이렇게만 소극적으로 판단한 재판부가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번 판결은 예. 김건희의 변호사 간 것 같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아, 그렇죠. 김건희의 입장에서 최대한 방어를 했을 때 그렇게까지도 억지로 방어를 할 수 있겠구나 정도가 느껴지는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끝날 때 김건희 씨가 우인성 부장판사를 통해서 2번이나 폴더 인사했습니다. 혹시 그 영상 보셨어요? 봤어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두 번이나 폴더 인사하더라고요. 이미 구속돼서 형기를 많이 채웠잖아요. 예. 근데 1년 8개월이면 이제 조금만 살다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검찰이 특검이 항소심에서는 당연히 그 아까 말씀드린 방조 여부에 대해서 공소 사실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지적이 나오는데 당연히 해야겠죠? 해야겠죠. 예. 해야 되고 뭐 근데 여기서 재판장이 쓸데없는 또 판단을 열심히 합니다. 예. 뭐 방조범으로 했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 있다는 식의 또 얘기를 밑밥을 깔아놓더라고요. 그렇다면서요? 네. 예. 그런 부분도 참 답답한데 이게 일단은 권오수 재판에서는 인정은 안 됐어요. 그 앞에 1차 주가 조작하고 2차 주가 조작 사이에 좀 약간 뭐 전주도 바뀌고 뭐 사실관계가 바뀌었는데 이걸 포괄일죄로 본다면 1차 때 증거가 훨씬 더 많은 어쨌든 김건희를 뭐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데 예. 뭐 그럴 생각이 자기는 전혀 없고 공소시효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좀 이렇게 힌트도 다 내놓고 아마 김건희의 변호인보다도 더 방어를 많이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예. 방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 판결문을 입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방조 혐의에 대해서 처벌하기 어렵다라고 나왔던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으로 얻은 이익이 약 8억 원 가량입니다. 네. 그러면 부당 이득액이 5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범행이 완료된 게 2011년 그리고 공소시효는 10년 뒤인 2021년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기소 시점은 25년. 그러니까 이미 4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기소하는 순간 이 방조 혐의로는 처벌이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이거는 결국 이렇게 되기까지는 검찰과 경찰 모두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 있죠. 얼마나 그 수사하라, 뭐 기소해라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하고 버틴 봐줬어. 게 네. 이번에 이렇게 자기 이익으로 돌아왔네요. 예. 정리를 하면 김건희 씨는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방조 혐의로 처벌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 이유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처음으로 불거진 때는 2013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그런 의혹이 불거진 뒤 2년 뒤인 2013년에 이 내사 그 연루 의혹이 처음으로 포착이 됐어요. 그러면 2013년 그때 경찰이 이 내용을 알았을 때 내사를 해야 하는데 한번 접습니다. 그리고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또 불거졌는데 역시 또 접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 4월 최강욱 전 의원이 김건희 씨를 고발했는데 이때라도 제대로 했더라면 맞아요. 그런데 그때도 대충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결국 공소시효 10년을 넘어가지고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방조 혐의는 처벌이 어렵다라는 게 대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직 희망은 있어요. 희망은 있습니까? 예, 뭐냐면은 형사소송법 253조에 따르면 예. 주범에 대해서 이렇게 공범 중에 한 명이라도 기소가 되면 시효가 정지됩니다. 아, 예. 네, 그래서 권오수가 있고 다른 공범들도 공소시효가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정지가 됐기 때문에 권오수가 기소된 시점이 2021년입니다. 아, 권오수가? 네, 예. 그래서 2차 때 했던 아까 11년, 예. 곧 11년, 12년 그때 했던 것에 만약에 가담인 정도가 많이 있다면 이 10년은 정지됐고 아직 시효가 남아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다만 지금
수사된 것만 보면 김건희가 뒤쪽에는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앞부분에 관여를 많이 했다면서요? 네네. 2010년 그래서 초반에. 예. 뒷부분에 만약에 증거를 많이 확보를 해서 2차 주가 조작 때도 관여가 많이 한 게 이제 발견이 되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아직 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특검이 이제 그 부분을 또 밝혀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SNS에 언급을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었는데도 네. 굳이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특검의 구형도 형량이 좀 높아 보이는데 그것보다 판결이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라고 비판을 네. 했습니다. 오죽하면 홍준표 전 시장이. 그렇죠. 이 9분의 1토막으로 15년을 구형했는데 1년 예. 8개월이 뭡니까? 예. 90%를 깎아준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지난번 그 백대현 부장판사가 절반으로 깎아줬을 때 국민들이 멘붕이 왔는데 이거는 90%를 깎아준 겁니다. 무려. 그렇죠. 그리고 뭐 그 무죄 이유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들이지 않습니까? 뭐 판단하지 않겠다. 뭐 이거는 뭐 공천 같은 경우도 뭐 무죄다. 뭐 이런 식으로 답답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건 왜 네. 어려운 한자를 이렇게 쓰는 겁니까? 사자성어를. 화이불이 그 왜 그러죠? 그 변명을 길게 늘어놓는 거죠. 예. 예. 그래봤자 아무도 용서하지 않는데 참 예. 본인만 스스로 이제 용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읽어보면은 이 와중에 모든 국민들은 어쨌든 주가 조작으로 시세 조종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다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명태균 뭐 이런 공천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의 중요한 선거에 이제 부정이 개입됐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리고 샤넬백 뭐 이런 거 받은 것도 일부는 또 죄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상처받고 그랬을 텐데 이 우인성 부장은 그 김건희가 뭐 가련하다는 뜻의 그런 한자를 쓴 것 같습니다. 뭐 권력을 잃은 자에게 가혹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형무 등급?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사전. 예, 너무 인식이 좀 충격적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새로운 걸 알았는데 그 의원이 됐을 때 예. 당선인이 됐을 때 그냥 아무 말 없이 가방 받으면 돼요. 그럼 문제 없습니다. 말을 이번 안 판결에 하고. 따르면 예, 그냥 그렇죠. 받으면 돼요. 그냥. 네. 그런데 이제 가령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치고 학부모가 저한테 뭐 선물을 줘요. 네. 그럼 왜 줄까요? 당연히 애 잘 봐달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학부모가 저한테 애 잘 봐주세요. 말없이 가방을 받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번 판결 그런 내용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말도 안 되고 더구나 지금 가장 권력자인 상태이지 않습니까? 당선 전후로 해서 그런 상황에서 줘도 뭐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법을 혼자 이상하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판사에게 뭐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려는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는데 이거는 법을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같아서 당연히 항소심에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최광욱 전 의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우인성 부장판사 같은 경우 만약 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전제하에 법 왜곡죄 적용이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최광욱 전 의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거를 판단한 사람이 판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봐준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현실이 맞나요, 의원님? 이제 뭐 법을 자기가 몰라서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하겠죠. 자기는 이렇게 알았다. 그러면은 넘어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게 만약 그 법 왜곡죄가 이제 현재 있다고 하면 그런 전제하에 우인성 부장판사는 법 왜곡죄의 적용을 받습니까? 처벌을 받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도 그냥 2심에서 크게 깨지거나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국민들이 문제를 삼는 정도로 끝날 것 같고 그러니까 양형 기준이나 제대로 법 해석을 할 수 있게 좀 대법원에서 가이드를 확실히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대법원 자체 조희대 대법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김건희 씨의 또 다른 혐의인 서희건설 의혹과 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희건설은
2022년 나토 순방 때 김건희 씨가 나토 3종 세트를 착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그런데 이게 대략 한 6,200만 원짜리의 고가 선물인데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검찰에 특검에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쵸. 그 내용인즉슨 맞사위인 박성근 씨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해달라라고 청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본인이 자수서까지 제출을 했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이나 명태균 여론조사와 달리 무죄 받을 확률은 적은 거죠. 그렇죠. 실제로 이게 대가성이 예.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수서에 그렇게 솔직하게 적시를 한 이봉원 회장은 지금 매우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왜 그리고 했나. 김건희 씨도 왜 그러면은 그런 걸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나 유죄받게 해! 라고 하면서 지금 엄청 원망하고 있을 거거든요. 예. 사실은 이배용처럼 금 거북이 주면서 아니 나는 그냥 축하하려고 순수한 마음으로 준 축하하려고 거야. 했다. 예. 어떠한 대가나 그런 청탁성 그런 거 없었어라고 뻔뻔하게 있어야지 죄 안 받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우인성 판사의 1심 판결이 지금 상당히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뭐 바시론 시계를 받든 금 거북이를 받든 아니면 뭐 어떤 나토 3종 세트를 받든 간에 아니야. 이거는 순수한 마음에서 선물한 거지 어떠한 의도나 아니면 어떠한 그런 대가성은 없었어라고 끝까지 뻔뻔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솔직한 사람들은 죄를 받고 솔직하지 않고 법꾸라지 같이 행동한 사람들은 무죄를 받게 되는 어이없는 그런 판례를 만든 것이 바로 이 1심의 판결이지 않는가라는 면에서 김건희 씨 예. 계속 웃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든 이 그러니까, 논리를 예. 탄핵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러면 검찰에서 그 대가성에 대한 인지 여부 그리고 실제로 청탁이 있었고 그게 뇌물로 연결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를 주지 않으면은 이거는 무혐의다라고 하는 전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어떻게든 이거는 그냥 내가 받았는데 어떤 대가나 의도를 인지하지 못했어라고 끝까지 주장할 변론 전략을 만들어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선고를 하고 나서 김건희 씨가 우인성 부장판사에게 2번이나 인사를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 혹시 그 영상 보셨어요? 근데 중간에 또 한숨도 쉬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1년 8개월 웬 말이야. 지금 벌써 구속 몇 달 살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고지가 안 남았다. 나는 이제 그러니까요. 풀려난다. 이런 기쁨에 차서 사실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계속 뭐 휘청휘청 하잖아요. 건강상의 이유도 두고 있고 보석하고 싶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2심 3심 가더라도 나는 언젠간 풀려나겠다라는 희망을 준 것 같아서 지금 이 우 판사와 김건희 상당히 요상한 관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희건설은 이봉관 회장이 자수를 했기 때문에 예. 김건희 씨가 법의 심판을 빠져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양평고속도로를 보면 양평고속도로는 사업비가 지금 1조 8천억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노선 아예 바꿔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노선을 바꿨는데 김건희 씨 일가가 갖고 있는 토지와 바뀐 노선의 거리가 500m 가량으로 짧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당연히 이제 그쪽 땅값이 올랐다라는 지금 의혹이 일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특검이 이제 다시 조사를 하면 여러 범죄가 혐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2차 종합특검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조금 더 이 정황에 대해서 수사가 더 필요하고 아직 양평은 제대로 수사가 된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보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양평 때문에 특혜호 공무원이 기소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 수사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서 공소를 기각한 바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좀 찝찝하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때 민중기 특검이 했던 수사에 얼마나 근거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지금 국수본 그리고 2차 종합특검으로 넘어갔을 때 얼마나 그것이 권력형 비리의 그런 종점 변경에 의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거는 조금 더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그 우인성 판사의 그 재판을 보면서 정말 특검에서의 수사력과 그 증거 정황이 정말 중요하구나를 너무 절실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제대로 좀 수사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특검을 어떻게 꾸리고 누가 어떻게 총대를 잡을 것이냐 매우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특검이 저는 그 양평고속도로를 먼저 쳤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가 조작하고 여론조사도 세간의 관심을 끌었지만 결국 무죄로 나왔고 액수가 다르잖아요. 양평고속도로는 무려 1조 8천억짜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특검이 더 조사를 했으면 어떨까. 이제 물론 2차 종합특검이 이제 수사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양평은 사실 가족 사업으로 결국에는 친오빠 그리고 엄마 이런 부분까지 가족의 비리 사업으로 연루가 돼 있을 수 있어서 사실은 처음부터 되게 광범위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련해서는 일부 수사가 되어 있었고 그것을 제대로 다시 점검하면서 마무리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검찰이 구형할 때도 그 도이치모터스가 가장 큰 그런 구형량을 선언받았던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무혐의로 갈 수 있을 줄이야 그 누구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국민의힘이나 보수에서 김건희 씨를 갖고 탈탈 턴 거에 대해서 오히려 반격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계속해서 김건희 씨 16개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서 14개가 기소가 됐고요. 김예성 씨의 그런 IMS 모빌리티의 부분 그리고 지금 그 관저 이동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특혜 의혹 그리고 여전히 공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관여 의혹 남아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3개의 특검 중에서 수사가 제일 안 된 부분이 김건희 씨의 이 특검이고 그래서 아마 2차 종합특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수사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김건희 씨의 또 다른 혐의인 서희건설 그리고 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심 주가 조작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남은 게 많습니다. 먼저 서희건설을 보겠습니다. 서희건설은 지금 김건희 씨가 2022년 나토 순방 때 그 3종 세트를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귀걸이, 목걸이, 그다음에 브로치 이 3개를 받았죠. 그래서 가격대가 한 6,200만 원대인데 그 목걸이 이름이 방클라프 앤 아펠이죠. 네. 네. 이거는 또 어떻게 되나요, 의원님? 이 서희건설 사건은 사실은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거는 정말 나쁜 범죄지만 예. 그래도 김건희가 일반인 시절에 한 범죄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서희건설 받은 거라든가 그래서 공무원을 그 사위를 꽂아준 거잖아요. 예. 그죠? 예. 그리고 양평고속도로나 이런 건들은 이 엄청난 권력을 우리나라의 1인자 권력을 갖고 V1보다 V0였잖아요. V0? 본인이. 예. 그 권력을 가진 상태에서 받았고 행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엄청난 범죄죠. 당시 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예. 맞사위죠. 맞사위인 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이렇게 임명해달라고. 네. 그 다음에 그 아까 말한 그 나토 3종 세트를 줬다. 그리고 네. 실제로 그 실물을 제출하고 자수서까지 제출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이거는 혐의를 벗어나기가 좀 꽤 어려워 보이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최순실이 그렇게 인사농단을 했을 때 박근혜랑 이렇게 가족 관계도 아닌데 경제 공동체란 이유만으로도 뇌물죄가 성립을 한 겁니다. 예. 정유라에게 말 주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거는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 가족이지 않습니까? 배우자고 그리고 단지 그냥 집에만 있는 배우자가 아니라 본인이 전권을 행사한 인사권을 다 행사했다고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예. 드러나야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의 뇌물죄 수준의 그 높은 형량이 예상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이 사업이 대략 한 1조 8천억짜리 어마어마한 네. 사업이라고 합니다. 김건희 씨 그리고 김건희 씨 형제자매 그다음에 모친 최은순 씨는 경기 양평군 강상면 일대에 축구장 3개 넓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들이 소유한 토지가 변경된 고속도로 종점부와 불과 5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특혜가 일고 있다라는 게 그 당시 2023년 7월의 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특혜 의혹이 이전 거보다 더 커서 형량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럼요. 이게 사실은 그냥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인데 너무나 충격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저급한 방법으로 우리나라 백년지 대계인 SOC 이
양평 고속도로가 아마 이제 강원도로 이어지는 경기도와 강원도로 잇는 굉장히 중요한 고속도로입니다. 예. 그런데 그 종점을 원래대로 하면 아마 기존의 강원도로 가기가 쉬운데 지금 사업이 되고 있는 예. 종점을 바꾸는 바람에 뭐 이미 백지화된 것도 됐지만 또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국가에 피해를 많이 줬는데 개인적인 땅을 다 사놓고 거기 땅값이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익을 착복한 이런 행위는 뭐 명백하게 국정농단 행위죠. 예. 살아있는 권력이 실행한. 그러니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 노선을 바꾸는 건 또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일반적인 사람으로는 그러니까 상식적인 그런 상상할 수 없는. 네, 정치인으로 내용이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네. 그 이전부터 해왔던 게 이제 권력을 잡고 나니까 제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